저희 25차 인디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코드는 저희가 브랜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인디코드의 이제 풀네임이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light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찾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올해 벌써 4년 차가 되어 가고 있고,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전북대 국제학부의 주관으로 지금 4년차 25차, 4년째 25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25차를 끝으로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임기를 마감하시는 우리 박흥식 센터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인디코드가 가능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25차 인디코드의 강연 자료는 통합적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의 개발협력지원국장이신 이규호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국장으로 가시기 바로 전까지 외교부에서 외교관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아주 먼 한 10년, 12년 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하셨고, 또 필리핀 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에이펙 사무국 프로그램 디렉터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교부에서 국제개발협력 ODA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이규호 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이규호라고 합니다. 약간만 더 이제 학생분들을 이제 상대로 하니까 저의 어떤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외교부 외무고시를 봐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솔직히 국제정치, 뭐 이렇게 파워 폴리틱스, 뭐 국제 간의 전략적 사고, 뭐 이런 거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그런 거를 이렇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했고, 맨 처음엔 남미과, 그 다음에는 인권사회과,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공부하고 와서는 군축과, 그리고 나서는 의전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어요. 외교비서관실에 갔다가 이제 주미대사관 갔다가 수단이라는 데를 근무하고, 아까 여기 주요 나온 거에 보면 이제 수단이라는 데 근무하고, 그때부터 이제 수단 이후에부터 개발협력국이라는 데 근무를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협력과 차석하고, 개발정책과장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에이펙 사무국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외교관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에 지금 잠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커리어를 보면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그전에는 이렇게 뭐 다자 이슈, 인권, 군축, 비확산 이슈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미대사관 북미 업무도 좀 하다가 이제 확 저는 커리어를 틀었습니다. 왜냐, 그 커리어를 트는 이유가 수단에 가서 보니까 이 개발 협력이 있는데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뭐 국제정치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전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이라는 걸 전공하다 보면 이렇게 말뿐이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외교는 너무 외교적이야. 그러면 너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뭐 아무 알맹이가 없는, 이게 비판적으로 하는 데 쓰이는 언어죠. 근데 저도 외교관 생활하면서 이거 너무 말만 있고 글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단에 가서 보니까 어떤 외교적 활동, 개발협력의 외교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 외교적 활동의 일환인 개발협력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빈곤층한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더라고요. 거의 죽어간 애한테 영양 비스킷을 줘서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수단에 있을 때 감명을 받았던 코이카 사업이 주혈흡충 퇴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혈흡충이라는 게 이제 물에 사는 기생충이다 보니까 개도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랑 드링커블 워터, 패터블 워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물이 없잖아요. 그냥 뭐 강에서 떠서 먹고 하는 건데 그 먹으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가 불러서 복수가 차고 이제 심한 경우에 죽기도 하고 그 기생충을 없애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이카가 잘 기획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약도 나눠주고 아주 멀리 있는 수도의 카르툼이라는 수도에서 한 차로 빨리 몰아가지고 한 2시간 넘어서 가는 거니까 상당히 빈곤한 지역이죠. 거기서 코이카가 고생을 해서 사업을 해서 그 준공식에 제가 초대돼 가서 갔는데 그때 저를 둘러쌌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눈빛, 여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단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 개도국의,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국가들의 주민한테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charity, 맨 처음에는 어떤 그러니까 봉사의 의미,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전문적으로 외교 활동에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 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이제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사업에 그렇게 도와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외교 관계를 좋게 하는데 개발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이제 와서 국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지금은 국장이란 자리를 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통합적 성과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국조실에 있는 동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교관이 되건 NGO에서, 그러니까 개발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교관도 5급 고시를 봐서 될 수도 있고 7급 해가지고 주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은 NGO를 통해서 우리나라 NGO든지 뭐 국제 NGO든지 그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뭐 UNB 봉사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개발 협력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서도 일함으로 해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계속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개발 협력은 너무 그러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시민사회에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분들하고 문경은 교수님 같은 분들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ODA를 잘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외교 관계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이제 개발 협력의 혁신 기술이라는 게 주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ODA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ODA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뭐 해외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셔도 개발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협력을 하나의 커리어로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조실의 개발협력지원국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주제는 통합적 성과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인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뭐 하자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ODA는 돈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ODA는 우리 정부의 예산, 우리 소위 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 쓰이면 안 되겠죠.
잘못 쓰인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돈이, 그러니까 부패 없이 써야 될 곳에 계획대로 쓰였냐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인식 수준이.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돈을 투입한 사업의 원래 기획했던 성과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성과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들을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 담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 소위 말해서 유러피안 컨트리,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ODA를 하면서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성과를 달성했는 거에 측정에 중심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과 측정뿐만 아니라 이게 만들어져야지 사업의 기획도 잘 되는 거고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끝났을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보면 예산을 100% 썼냐, 예산을 뭐 70% 썼냐, 뭐 이런 데 집중하고 있어요. 집행관리라는 거 해가지고. 근데 저는 좀 거기를 이제 벗어나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ODA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제가 수단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수단에서 이제 제가 ODA에 관심을 가지면서 당연히 이제 수단 대사관은 되게 작아요. 대사님하고 제가 참사관으로 있었고 영사 한 분 계시고 한국 행정원들 좀 있고 현지 행정원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참사관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영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정책도 파악하면서 ODA도 하다 보니 이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이거 수단에는 코이카 오피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ODA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 유니세프도 가고 UNDP도 가고 뭐 이게 월드 푸드 프로그램도 가서 한국이 이제 니네들하고 협력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우선순위가 뭐냐? 한국은 뭐에 관심이 있냐? 우선순위는 뭐에 관심이 있냐? 그래서 저는 교육? 이렇게 유니세프 가면 유니세프는 아동의 교육하고 영양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그 유니세프에 있는 대표가 교육에 뭐? 어느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도 있고 중등 교육도 있고 R&D도 있고 뭐 대학교 하이어 에듀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물어봐. 한국에 관심 있는 게 뭐야? 교육 그랬더니 교육에서 뭐? 그래서 또 얼버무렸죠. 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보면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DA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 달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30만 원 받는다, 뭐 20만 원 받는다, 뭐 알바를 해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limited resource가 있는 거죠. 제한된 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를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쓰면 여러분 망하는 거죠. 그렇죠? 브로크가 된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밥 먹는 거에만 다 맛있는 치킨 먹고 술 먹고 하는 데 쓰면 나중에 교재 살 돈이 없거나 인강 들을 돈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의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경제 활동의 기본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정부도. 이 제한된 재원을, 특히 ODA 재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가장 큰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을 낼 거냐,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거기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 부처가, 지금 부처 단위에서 보면 47개 부처가, 그래서 밑에 산하기관까지 하면 한 150개 기관,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ODA를 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도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부터 R&D까지 다양한 걸 해요.
이것만 농촌도 seed breeding, 종자 개량부터 커뮤니티 빌딩, 농촌 지역 개발, 뭐 관계 수로,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업 규모도 자잘자잘하고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에 되게 한계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 협력 측면에서 보면 성과를 내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밖에다가 우리나라가 ODA를 이만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문제점이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한번 핸드폰으로, 셀폰으로 코이카하고 EDCF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코이카에 들어가 보면 성과라는 주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주요 실적에 보면 우리나라가 코이카가 예산을 얼마 받았는데 지금까지 교육에 얼마 투입했다. 뭐 보건에 얼마 투입했다. 농촌에 얼마 투입했다. 그러니까 투입 지표만 있어요. 그 투입은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입은 돈을 받아다가 어느 분야에 우리가 500만 불을 썼다, 600만 불을 썼다는 것만 나오는 거지, 이걸 써서 뭘 달성했냐라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ODA의 개발 협력 관점에서 한계고, 그게 외교적으로 보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ODA 활동의 성과를 represent, 그러니까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교육에 얼마 썼어. 근데 서양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GIZ 서양 애들은 보면 전략적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BMZ, 독일의 개발협력부는 한 7개 전략 목표가 있고, 저 전략 목표 안에 하위 목표가 명확하게 2-3개 있어요.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도. 요번에 이제 출장을 갔다, 제가 요번에 이 통합적 성과 관리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선진 사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일부 젊은이들 이거 사대주의적인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서구 선진국 애들이 ODA를 오래 해왔고, 거기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됐고, 거기 사례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도 시사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 데가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갔다 왔어요. OECD도 갔다 왔는데 그 국가들은 지금 그러니까 원조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스웨덴도 우리보다 규모가 커요. 독일은 압도적으로 크고. 그런 나라들도 한 6, 7개 전략 목표를 했다가 지금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코이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외교부로서. 저 코이카에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코이카한테 이제 많은 세미나 가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코이카에 11개 분야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코이카 1년 예산이 한 3조가 안 돼요. 1.5조, 1.6조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이 여러분들 좋으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코이카가 51개국에 사업을 해요. 51개국에 사업을 하고 11개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과가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우선순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이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명확한 전략적 목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이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코이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EDCF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들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수단에서 끝나고 와서 이제 개발협력과 차석할 때, 그때 SDG가 이제 2014년이에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합의가 되고 이제 론칭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진국들과 공유국들이 그럼 SDG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ODA 측면에서, 개발협력 측면에서 되게 고민 많이 할 때요. 근데 저는 이제 수단에서 있던 경험을 가지고 개발협력 4대 구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좀 집중하자. 근데 저는 무상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벌써 꽤 오래 전이에요. 2014년이니까, 그죠?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네요. Better Life for Girls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도국의 소녀들의 어떤 better life, 걔네들의 교육, 보건, 그다음에 어떤 empowerment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구상이고, 5년간 2억 불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safe life for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볼라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GHSA, 감염병 대응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엄청 추동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역량이 있으니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우리 기여하자. 그래서 Safe Life for 감염병 대응에 우리가 뭘 할 거냐? 그거는 5년간 1억 불. 그 다음에 STI,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for Better Life 해가지고 그것도 5년간 2억 불.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였으니까. 근데 옛날 우리나라가 70년대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현지화해서 개도국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자. 하지만 새마을 운동의 어떤 메인 메커니즘은 가지고 가자라는 게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이라고 해서 OEC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네 가지 구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코이카, 외교부의 ODN이 무상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좀 초보적인 성과 관리 체계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태블릿 PC 사건이 일어나고 태블릿 PC에서 제가 만든 컨셉 페이퍼가 나오고 그래서 JTBC 기자들이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최순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막 그래서 나 최순실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왜 걔를 그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만드냐 이렇게 하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정치적 상황에 몰리다 보니 이제 좋은 저의 새끼 같은 자식 같은 구상들이 폐기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구상들이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으면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ODA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투입 지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아웃컴 중심의 성과 중심의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성과를 측정하려면 여러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건데 데이터를 안 모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단히 직관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마을이 두 마을인데 강을 끼고 이제 두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쪽 마을에는 학교가 있어. 근데 이쪽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 마을에 있는 애들이 교육의 액세스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을의 교육의 액세스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학교를 지으면 되지.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다리만 놓으면 돼요. 다리만 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옆으로 가게 왜냐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교원을 양성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액티비티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리 하나만 짐으로써 이쪽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접근성은 금방 내릴 수 있죠. 이게 바로 요즘에 서구 선진국들이 하는 변화 이론이라는 거예요. 변화 이론에 의해서 전략을 만들고 변화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지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마을을 보면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다리를 설립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뭘 하겠다 하면 이 논리적 인과관계 구조가 우리는 없어요. 그게 왜냐?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이지 않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게 이제 개발 협력을 배우신 분들한테는 이해하지만 그게 바로 증거 기반의 접근법이에요. 증거에 따라서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보건 사업 여기 이 나라에서 보건 사업 해달래. 그러면 병원 져야겠네. 그럼 큰 거 질수록 좋지. 3차 병원. 아니다. 어디든 조그만 거 해달라. 그래서 2차 병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주먹구구식이고, 그거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지적
수준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자, 뭐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누구를 비판할 때, 누구하고 토론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는지. 아니란 말. 우리는 되게 직관적으로 비판을 하죠. 직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표, 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진 행동을 해야지 이 변화가 이루어질 거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여아들이 학교에 등록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뭐 많이 떠오르는 게, 그러면 뭐 여아들한테 이렇게 막 학교 가다라고 뭐 캠페인을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마을의 시츄에이션, 프로블럼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 문제가, 이 여아들 대부분의 후진국은 보면 여아들이 물을 길러요. 얘네들이 물을 길르느라고 학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아 등록률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우물을 파주는 게 여아들이 등록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봤더니 남녀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그 나라 문화상 여자들이 안 간다. 그러면 남녀 화장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와요. 아니면 그 나라 문화의 가정의 부모들이 인식이 여자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캠페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아울리치를 해서 왜 여자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캠페인을 해서 여자들을 학교를 보내는 게 더 좋은 사업인 거예요. 그게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기반이 없어요. 그 데이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다 산발적으로 사업들이 각 기관에 있어요. 각 기관에 있고, 코이카나 EDCF는 그래서 전문적 기관이다 보니 데이터가 쌓여져 있죠.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떤 수준에서 모아서 그거를 활용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죠. 그걸 할 여력도 없고, 그냥 쌓아만 두는 거죠. 이렇게 쌓아만 두는 거.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자. 이제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죠. 아무래도. ODA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낭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기관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이걸 또 여러 방법이 있어,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든지. 근데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 외교관으로서 국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USAID가 만들어진 게 존 F 케네디의 정치적 결단. 그다음에 자이카가 유무상 통합한 것도 신조 아베라고 하는 일본 총리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 맡겨두고, 저는 그러면 여러 기관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동일한 전략적 방향을 바라보고 사업을 기획하고 이 전략적 방향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성과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질문을 중간에 받아도 되나요? 끝나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자라는 게 제가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되게 과학적 접근, 되게 논리적 인과관계 속에서 ODA를 해나가자라는 거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PPT를 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다 한 거죠. 이거 일부 교수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과는 아까 말했는데 투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조실의 ODA 코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차 계획의 주요 성과라는 게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ODA 재원의 지속 확대, 양다자 무상 비율 목표 수준, 아시아 중심의 지원 확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성과예요? 개발협력에 있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나라 거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독일 거 보시면. 독일 거 뒤에 보면, 몇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정기를 하게 했다라든지, 2.4 밀리언 사람들의 뭘 했다라든지, 전력량을
800, 2000 뭘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네덜란드 이거 완전히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네덜란드도 식량 안보라는 전략적 우선순위 안에 세 개의 이제 포커스 에리어가 있어요. 그 영양 개선 수혜자, 소농민 수혜자, 뭐 지속 가능 달성 농작지 면적, 그게 성과가 나와요. 2,800만 명,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에 뉴트리션 시츄에이션을 임프루브하는 데 영향을 입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예요. ODA 재원 지속 확대.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되겠어요? 이건 기재부하고 예산실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지. ODA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자자 무상 비율? 이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ODA 지원 확대도 중요하고 아차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최저급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재원의 배분의 문제인 거죠. 어떤 성과라고 보기에는. 보통 안 하는데 제가 참견을 한 이유는 저걸 제가 했거든요. 아니, 제가 네. 비판. 저 워딩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맞아요. 조금 이따 ODA 톡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런 지금 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해서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업을 투입 지표만 산출을 했지 결과 지표들을 모으지를 않았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도 코이카에다가 제가 2030년이면 SDG가 끝난다. 그러면 세계 국가들이 다 SDG 성과를 막 발표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코이카에다가 지금 그래도 분야별로라도 모아봐라. 못 모아요. 못 모아. 왜냐하면 사업별로 지표가 너무 산발적이고 너무 그다음에 제대로 된 means of verification 증거 이게 verifiable한 데이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한계 때, 그러니까 통합적 성과 기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우리 종합 기본 계획도 보면 뭐 전략들이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하겠다, what to do의 내용이 담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how to do, 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더라도 상생의 ODA라는 전략의 사회 발전 기반 조성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ICT 기반 교통시설 고부가치형 사업 지원. 이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뭐 이 고부가치형 인프라 사업이 경제사회 발전 기반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몇 단계를 거쳐야지 그게 아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전략 단위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업의 액티비티 레벨까지 담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회발전 조성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좀 더 큰 주제, 큰 목표를 잡고 거기에 또 그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ITS 이게 통하는 나라가 있고 안 통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솔루션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해야지 발전 기반 조성이 된다? 왜? 라는 거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가 하려는 거, 그러니까 왜 데이터 증거 기반이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은 세미나 같은 데 가보시고 보면 우리나라가 5대 강점 분야라는 게 있어요. 보건, 교육, 뭐 디지털, 공공행정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강점인지 우리나라에 설명이 없어요. 어느 분은 외교장관이 어느 연설에서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ODA를 지금 15년, 20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분야 그거라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 수요가 개도국에서 가장 수요가 디맨드가 큰 때가 아까 5대 분야라거나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제시가 안 돼요. 그게 뭐냐? 아까 교수님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려는 거는 데이터에서 증거 기반의 전략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전략 목표부터 사업 단위까지
coherent하고 logical한 연계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학적 논리적 친밀성은 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도국에서 하고 그게 그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지금 개발협력의 많은 선진국들이 그걸 치밀함을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보자. 그럼 제가 봤을 때 한 10년 후에는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그때 가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전략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하위 목표들이 있을 거고 이 하위 목표들이 또 국별협력 전략이나 각 국가별로 전략이 우리나라 파트너십 전략이 있어요. 거기 전략에 또 비전하고 논리적으로 연계가 돼서 또 coherent한 소위 말해서 이제 캐스케이딩 트리라고 하는데 그 쭉 펼쳐진 논리적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만들어지면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기획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모니터링할 때도 예산이 잘 집행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냐 그거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종료가 되면 그 과연 우리가 기획했던 성과가 달성됐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그게 사업 단위의 성과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쫙 올라와서 이 전략 단위에서 수집이 되는 거예요. 수집, 에그리게이시라고 하는데 수집이 되는 이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략이 약간 너무 앱스트랙하고 구체적 방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또 수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금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한 300개 사업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다 평가보고서 형식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300개 사업 그래서 또 국가별로도 분석을 하면 한 320개, 330개 정도 좀 필요하면 더 해가지고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5년간 했던 사업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랜덤하게 추주를 해서 랜덤하게 추주했는데 어떤 패턴이 나오면 그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위 목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쭉 그 다음에 논리적 인과관계, 변화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성과 목표가 있으면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 지표가 전략 단위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사업 단위에서는 좀 액티비티별 구체적으로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고 measurable하고 achievable하고 realistic하고 time-bound. 왜냐면 ODA는 다 time-bound 하죠. 5년간 사업. 이거에 맞는 방식의 지표.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코이카라든지 EDCF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데 좀 논외로 하고 코이카 사업들을 보면 코이카가 이제 이 10대 분야, 11대 분야 뭐 이렇게 집을 만든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략 단위에서의 지표들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게 SDG에 있는 지표들을 가져온 건데 근데 사실 SDG에 있는 지표는 티어 1, 2, 3 해가지고 한 600개가 아니다. 23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지표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데이터 수집 역량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좀 되게 단순하게 가자.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좀 약간 고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끝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5년간 했던 걸 분석을 하고 그래서 5년 후에 5차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좀 앰비셔스하게 가자. 라는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접근을 하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면 배탈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주기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논리적 인과관계. 이런 거,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성과 전략 목표별로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수치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정성적으로 어떤 목표량, 뭐 목표치 이를 제시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네덜란드 애들은 역량 개선 수혜자를 32 밀리언이라고 타겟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봤더니 2.8 밀리언이 됐다라는 거야. 약간 못 달성된 거죠.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타겟을 제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 없이 가야 된다. 만약에 그래도 5년 동안 우리가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5년 후에는 타겟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이제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이 10개 주제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표가 저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인포그래픽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돈이 어디에 쓰였구나. 어떤 성과가 났구나. 그래서 독일하고 면담을 했을 때 독일에 있는 국장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인포그래픽하게 이렇게 그 수치를 취합을 하니까 대국민 설명, 대의회 설명이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에 얼마를 넣었는데 거기에 몇만 명의 아동들을 백신을 맞췄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 애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또 스토리텔링이 되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였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낸 세금이 보건에 500만 불 썼대.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소위가 말하면 우리가 책무성. 예산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 이론도 낭비하지 않고 부패가 없이 잘 쓰는 게 어카운터빌리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 썼을 때 돈 쓴 만큼의 우리가 계획된 성과를 냈느냐가 어카운터빌리티지. 그래서 accountability to the result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accountability to the budget이 되는 거, budget spend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나라 저는 오랫동안 관료로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되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면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무관, 저 같은 어렸을 때 사무관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페이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걸 하나 얘기하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What is strategy? Definition of strategy. 전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생들 보면 정부 웹사이트 가보면 전략이란 말도 나오고 구상이란 말도 나오고 정책이란 말도 나오고 계획이란 말도 나오고 로드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의 차이가 뭘까요? 아세요? 전략이란 뭐냐? 제가 최근에 저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외교 전략, 외교 전술, 그러니까 군사 안보에 있어서 전략 전술의 개념은 명확한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이제 전략 전술, 전략의 개념. 근데 그러니까 로저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이제 경영대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이 책이 있어요. Playing to Wi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꽤 오래된 책인데 베스트셀러였고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전략하고 플래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략은 여러 운동장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느 운동장에 갈지,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그 운동장에서도 어느 포지션에 내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어느 운동장에 가서 어느 포지션에 가려고 하면 내가 거기를 가서 이기려고 하면 어떤 게 어떤 자산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거를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trategic plann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플래닝은 list of activity. 뭘 하겠다. 그 하겠다의 액티비티들과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은
내가 왜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 가고, 이 포지션에 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논리적 구조화에서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 속에서. 내가 이 운동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 전에.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걸 찾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행정학이나 이제 경영학에서 나온 성과 기반을 알게 됐고, 그 보니까 서양 애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야, 이거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논리적, 왜냐면 저 외교관은 어디 나가면 이게 논리적,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더라고.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게 말은 이제 미국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USAID의 어떤 국별협력 전략의 아까 말한 캐스케이딩 추리, 논리적 추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USAID가 이 통합성과관리체계, 이게 소위 이 방법론의 로지컬 프레임워크, 뭐 theory of change, 뭐 이런 거를 1969년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뭐 호주 애들이나 다른 애들은 한 2090년대 말, 뭐 2000년 초반부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나라의 어떤 CDC가 뭐 S라는 게 USAID의 어떤 개도국의 국별협력 전략이라는 거. 국가의 골이 뭐냐? 근데 저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DO 1, 2, 3를 해야지 달성될 수 있다라는 논리 근거가 다 있죠. 그 다음에 DO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ntermediate IR이라는 게 Intermediate Result예요. 중간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성과가 이런 걸 달성이 돼야지 이게 달성이 된다. 라는 거고, 또 IR2에는 서브 IR 이렇게 돼가지고, output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이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그래서, 뒤에 로그 프레임 하면 애그리컬처 프로젝트에 DO3에 있는 게 프로젝트의 골이 되는 거고, IR2가 있는 게 퍼포스가 되는 거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별협력 전략이 사업 발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게 아니라 USAID의 그 나라의 오피스가 그 전에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뭐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매핑, 도너 매핑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서버 IR3에 보면 1, 2, 3를 해야지 이제 이게 달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1, 2, 3, 아웃풋 1, 2, 3에 봤더니 이거 독일이 하고 있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독일이 하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월드뱅크가 하고 있네? 그럼 월드뱅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현장의 상황,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가능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원주 조화, 그러니까 소위 이제 ODA에서 원주 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너 하모나이제이션. 그것도 여기에 사업 단위에까지 스며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는 전략과 사업 간의 논리적 연결 구조, 논리적 인과관계 구조가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고, 그 다음에 수합, 아까 말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왜 안 됐냐? 수합이 안 돼요, 데이터가. 수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UN 안보리도 G7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G7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유엔에서 활동,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저는 되게 글로벌 중추국가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또 논의할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글로벌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추구를 계속 해왔어요.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때 세계국가.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글로벌 세계국가. 지금은 글로벌 중추국가.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늘 언제나 앰비션을 꾸어왔어요. 그래서 안보리도 가고 G7도 가겠다 하고 뭐 에이펙도 들어가고 뭐 나토도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G7이나 UN 안보리의 아젠다를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G7 들어가서 아젠다를 보세요. UN 안보리도 들어가서 아젠다를 보세요. 죄다 개도국 관련된 거예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식량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분쟁도 있어요. 개도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이거를 우리가 식량 안보 위기를 개도국 식량 안보 위기를 먼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옆에 있는 국가를 기후변화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맨날 거기 앉아, 우리가 기후변화는 50만 불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뭐, 기후변화 대응해서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 어떤 아젠다를 리드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다는 제시하면서,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중점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왜 그러냐?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지적 역량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거죠. 그 데이터 수집의 문제가 가장 기묘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추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5년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외교관이 되고 개발 협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국제 무대에서 뛸 때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왜 이걸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그런 무대에 가서 창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게 많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은 ODA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프로그램 뭐냐? 그거에 대해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 프로그램이 뭐냐? 근데 원래는 이거 아크라에서 이제 PBA, 프로그램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요번에 출장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간단히 정의를 하면, 공동의 성과관리 목표하에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사업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DO3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O3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하나의 사업의 단위의 규모가 크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프로젝트의 아웃풋이 몇 개가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DO3라는 목표하에 아웃풋 1, 1, 아웃풋 1, 2, 아웃풋 2, 1, 2, 2라는 프로젝트들이 가는 거죠.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거 DO3가 그 수원국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의 목표로 딱 매칭이 되면 이제 그게 더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의 성과 관리 목표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사업들이 기획이 되고 그걸 묶을 수 있으면 그걸 프로그램이라 보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고 그러면 성과 공유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말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다양하게 하던 거를 다양하게 각자 그러니까 다 중구난방 사방을 보던 눈을 하나로 모으게 해서 하나의 전략적 방향을 바라보게 해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자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냐면, 잠깐 우리 인도적 지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인도적 지원하고 개발, 소위 HDP 넥서스라는 게 있어요.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해야 된다. 근데 그거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UN에 가보면 New Way of Working이라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Operationalizing New Way of Working. 그게 이제 HDP 넥서스의 핵심 페이퍼예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인도적 지원 개발의 연계는 공동의 성과 관리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에 따라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Common Result. 그래서 지금까지는 UN이 반성을 한 거예요. UN도 여러분 아시죠? 분절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UN 워먼도 사업하고, UNDP도 사업하고, 유니세프도 사업하고, UNHCR도 사업하고, 뭐 IOM도 사업하고, 한 나라에 막 여러 UN들이 막 경쟁적으로 막 공여국들의 펀딩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HDP 넥서스는 기본적으로 유엔이 공여국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분절적으로 한 거에 대한 반성의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어느 한 인도적 지원도 가능하고 이 개발도 가능한 커먼 리절트 하에 또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가 논리적 추리를 만들면 이거는 내가 봐서 UNDP가 하는 게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거는 유니세프가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인도적 지원 성격에 강하니까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하는 게 맞고 또 가서 보니까 이건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거 이미 하고 있네. 그럼 이거 한국이 하고 뭐 이런 걸 하겠다. 또 마찬가지 논리적 추리를 만들어서 잘 짜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공동의 성과 목표하에 우리의 활동들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고 이게 쇼텀 인터벤션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이 잘 들어가야 되고 인도적 지원 사람들이 들어갈 때 개발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ODA의 현대 ODA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변화 이론, 이게 공동의 성과 관리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그래도 어려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거를 가능한 저로서는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성과를 전략 단위에 수집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한국의 ODA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지금의 기틀을 놔야지 10년 후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작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부처들이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가르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데이터, 증거 기반, 논리적 인과관계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ODA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가 제가 하려는 통합적 성과 기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25차 ND코드 통합적 성과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공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이신 이 국장님께서 열띤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25차인데요. 첫 슬라이드만 가지고 30분을 하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왜 통합 성과 기반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30분 동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국장님께서 왜 지금 갑자기 국무조정실에서 이 어젠다를 들고 나왔을까? 저 역시도 의아했는데 오늘 앞서 30분 동안 충분히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나에 대해서 또 나머지 30분 동안 열띤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0분 휴식 후에 저희가 ODA 톡, 저희가 사전에 국장님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